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광고 찾아보시면 특히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최대 탕감 95%, 최대 탕감률 적용 이제 이런 광고들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도 95% 탕감 받는 거냐? 채무를 정말 한 자릿수로 변제하면 되는 거냐? 이런 기대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탕감률이나 변제율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95% 탕감, 한 자릿수 변제율 이런 광고들은 대부분 이제 과대 광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광고에서 90% 탕감, 한 자릿수 변제율을 강조하지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냐? 변제율이라는 거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만의 그 개인만의 특수한 상황이 적용된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다든지 소득이 낮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채무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이고 모든 채무자한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서 총 변제금이 어떻게 되고 변제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95% 탕감이라는 것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만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변제금 산정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최저 생계비 26년 기준으로 153만 원인데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월 변제금은 150만 원이 일단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요 공식만을 놓고 봤을 때도 월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이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6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는 153만 원인데 그리고 2인 생계비는 한 240만 원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부양 가족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계비는 더 많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변제금은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산가치,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변제금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라는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5천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개인회생하는 3년 기간 동안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2천만 원, 3천만 원만 갚겠다라고 하면 사실 파산 절차를 통해서 그 5천만 원을 다 분할해가지고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3년 동안 채권자들이 기다려서 그 돈을 받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갚아야 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있다는 거고 그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변제율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세후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인 생계비는 1인 가구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니까 월 변제금은 100만 원이 될 거고 총 변제금은 36개월을 곱하니까 3,600만 원이죠. 그러면 변제율은 몇 프로냐? 과연 한 자릿수 변제율이 나올 수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3,600만 원을 갚으니까 변제율은 72%가 되고 채무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 똑같이 3,600만 원을 갚으니까 변제율은 36%로 절반으로 줄겠죠. 채무가 2억 원이라면 변제율은 더 줄어서 18%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조건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만 변하니까 변제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서 보면 아까 살펴본 사례보다 소득이 약간만 더 높여보겠습니다. 소득을 20만 원만 올려보면 변제율은 급격히 상승한다 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소득이 270만 원이면 생계비는 1인 생계비 150만 원으로 동일하고 월 변제금이 대신 아까는 1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으로 2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36개월 동안 갚는 총 변제금도 이제 4,32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총 채무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변제율이 아까는 72%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86.4%가 돼요.
그러니까 14%의 변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월 소득이 20만 원 올라갔는데 이런 차이가 생긴 거고, 채무가 1억 원이라면 마찬가지로 변제율이 43.2%로 7.2% 상승했고, 총 채무가 2억 원인 경우에도 아까는 변제율이 18%였는데 21.6%로 3.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 증가되면 이건 고스란히 변제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감면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한 자릿수 변제율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방금 살펴봤던 소득 270만 원인 사례에서 동일하지만 아까는 1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을 해서 150만 원을 뺐지만 2인 가구 생계비 250만 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월 변제금은 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채무가 1억 원일 때 비로소 총 변제율은 7.2%로 한 자릿수 변제율이 나오고, 채무가 2억 원이면 3.6%로 더 낮은 변제율이 나오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한 자릿수 변제율은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게 광고에서 말하는 최대 탕감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채무자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로만 말씀드렸는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사례는 월 소득이 270만 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270만 원이었고 270만 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250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2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20만 원씩 36개월을 곱하면 총 720만 원을 갚는데, 만약에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갖고 있는 재산 1000만 원보다도 적게 갚는 거죠. 720만 원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회생진행이 불가능할 거고, 해결책은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한다 라고 하면 60개월씩 20만 원 곱하면 1200만 원으로 재산 갖고 있는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갚은 거니까 이런 경우 진행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유지를 하되 월 변제금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으로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건 간에 어떤 결과로든 간에 변제율 자체는 12%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 변제율을 이런 경우도 맞추기 어렵다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 결국엔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법원의 업무 처리 실무상으로 보면 단순 저축이라든지 부동산만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재산들도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청산가치, 재산에 반영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재산이 반영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들 수 있겠죠. 회생법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지방법원들은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고, 도박이라든지 사행행위로 인한 지출, 그 다음에 뭐 사치, 과소비,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했거나 편파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현재 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재산 가치로 반영을 하고, 그 재산 가치가 반영이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살펴본 사례들을 채무 1억으로 고정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이 2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변제율은 36%에서 43%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동일하지만 2인 가구로 2인 생계비를 인정받는 순간 변제율은 또 한 자릿수 변제율 7.2%로 급격하게 낮아졌고, 거기에서 다시 재산이 1000만 원 추가된다면 12%로 변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얼마로 인정되느냐,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변제율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자릿수 변제율, 최대 탕감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은 적어야 되고 채무는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부양가족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산가치를 살펴봐야 되는데, 청산가치라는 것은 결국엔 재산이니까 재산이 적어야
총 변제금의 하한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반대로 재산이 많아지면 총 변제금의 하한선이 올라가니까 변제율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소위 광고에서 말하는 95% 탕감, 최대 탕감 이런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변제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전문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름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무자가 한 자릿수, 뭐 낮은 변제율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접근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원에서 무리하게 보정 공고로 변제율을 법적 근거 없이 끌어올리라고 하거나 부양가족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제 부당한 보정 공고를 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양가족 인정에 있어서 부모님이라든지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필요성,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성년이라 하더라도 부양 필요성을 인정하면 생계비를 이제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 대한 생계비 확보 측면이 있을 거고, 과도한 보정 권고, 뭐 투자 손실금 전액을 보정 권고를 통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거나 특정 금액 자체를 아예 청산가치로 그냥 반영해라, 법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변제계획안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해주느냐 아니냐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회생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좋은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최선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